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23분 당신 스마트폰에 은행 문자가 옵니다. 대출금리 조정 안내 10.2%. 그 순간 당신 통장에서 매달 250만원씩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3개월 후 당신은 집을 잃습니다. 6개월 후 당신은 직장을 잃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당신 옆에 남은 건 2억 원의 빚뿐입니다. 장난 같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2025년 12월 24일 오늘도 한국 경제는 그 방향으로 정확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 484원 8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코스피 4106, 비트코인 87,000달러, 4,500달러.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낮아 보이죠? 하지만 수면 아래를 보세요. 시장금리는 이미 7%를 넘었습니다. 은행 조달 비용이 폭발하고 있어요. 오늘의 악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리 10%.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300만 가구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대량 살상국이고 100조 원의 자산을 증발시키는 경제 블랙홀이고 200만 명을 실업자로 만드는 고용 절단기입니다. 왜 지금 이야기해야 하냐고요? 금리 폭탄이 터지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은행문도 부동산 출구도 생존 가능성도 모두 사라져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딱 15분만 집중해주세요. 금리 10%가 터트리는 100일의 대학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의 정체,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주세요.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아침 35살 직장인 김대리의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23분 김대리 스마트폰이 진동합니다. 은행 문자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정 연 10.2% 월 상환액 417만원 시행일 7월 1일 김대리는 눈을 의심합니다. 화면을 다시 봐요. 417만원? 작년까지만 해도 월 167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17만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월 250만원이 늘었어요. 한 달에 250만원. 김대리, 월급이 새우 400만원입니다. 이자만 417만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전액을 은행에 바쳐도 17만원이 모자라요. 그럼 생활비는요? 아이 학원비는요? 아내 병원비는요? 부모님 용돈은요? 김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아내 목소리가 밝아요. 왜? 무슨 일 있어? 김대리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이자가 400만원 넘게 나왔어.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립니다. 5초, 10초, 15초. 아내가 묻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김대리는 대답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도 모르니까요. 오전 11시 김대리는 은행 앱을 엽니다. 대출 갈아타기 메뉴를 누릅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뜹니다. 대출 심사 결과 부적격. 신용점수 720점은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김대리, 신용점수 720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1등급이었어요. 평생 연체 한 번 없었고 대출도 성실히 갚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이 막혔습니다. 왜죠?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올렸어요. 금리 10% 시대엔 연체율이 폭발하거든요. 은행도 겁나서 문을 잠궈버리는 겁니다. 신용점수 800 미만? 거절. 소득 증빙 완벽하지 않으면 거절. 담보가 조금이라도 약하면 거절. 김대리는 두 번째 선택지를 생각합니다. 집을 팔까? 부동산 앱을 엽니다. 같은 단지 매물이 15건이나 나와 있어요. 작년에 5억이던 집이 지금 급매로 4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봅니다. 한 달째 계약 없어요. 관심 표시한 사람도 3명뿐입니다. 왜 안 팔릴까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요. 금리 10%로 대출받아서 집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대리가 급매로 4억에 내놔도 안 팔릴 겁니다. 결국 3억 5천까지 내려야 겨우 관심이라도 받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김대리, 대출 잔액이 5억 남아있어요. 3억 5천에 팔면 1억 5천이 빚으로 남는 겁니다. 오후 3시 김대리는 카드론을 알아봅니다. 금리 15.8%, 한도 1,500만원. 김대리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15.8% 금리로 빌려서 10.2% 이자를 갚는다? 이게 맞나?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이번 달을 넘겨야 하니까요. 오후 7시 저녁 식탁.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나 태권도 계속해도 돼? 김대리는 아들을 봅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이제 막 재미를 붙였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일단 다음 달부터 학원 줄여야 할 것 같아. 아들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영어 학원도?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안 나와요. 밤 11시 김대리는 부모님께 전화합니다. 70대 어머니가 받으세요. 엄마, 왜? 저 죄송한데 이번 달 용돈 못 드릴 것 같아요.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 달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김대리는 천장을 봅니다. 이게 금리 10%의 첫 번째 살인무기예요. 선택지를 모조리 빼앗아가는 겁니다. 대출 갈아타기, 문 잠김, 집 팔기, 팔아도 빚만 남은 추가 대출, 금리 더 높음, 절약,
250만 원 구멍은 커피 끊는다고 메워지지 않음. 그럼 김대리한테 남은 건 뭘까요? 연체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대리만 이런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2026년 6월 15일 전국 50만 가구가 동시에 같은 문자를 받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가구 300만. 이 중 17%가 금리 10% 충격권에 들어가요. 50만 가구 곱하기 월 250만 원은 월 1조 2,500억 원이 증발합니다. 1년이면 15조 원. 이게 소비에서 빠져나가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학원, 병원 모든 곳에서 매출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기준금리는 아직 2.5%거든요. 그런데 왜 대출금리가 10%까지 올라갈까요?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손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인데 왜 내 대출금리는 10%야?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가 아닙니다. 이게 금융의 진짜 얼굴이에요. 여기 핵심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은행은 돈을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사서 파는 중개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은행도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빌려줄 5억, 10억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금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시장에서 빌려와야 합니다. 이때 은행이 돈 빌리는 가격표가 있어요. CD금리, 코픽스, 회사채금리. 이게 조달금리예요. 자, 2025년 12월 24일 오늘 상황을 볼게요. 원달러 환율 1484원. 왜 올랐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돈을 빼가기 시작했어요. 미국 S&P 500이 6,878, 나스닥이 23,428이에요. 미국 금리가 3.5에서 3.75%고요. 한국보다 높습니다. 돈은 이익 많은 곳으로 흐르죠. 지금 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한국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마릅니다. 사막처럼. 은행들이 서로 돈 구하려고 경쟁합니다. 빌리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작년에 CD금리 3%였어요. 지금은 6.5%예요. 회사채 금리는 7%를 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인데 은행이 실제로 돈 빌리는 금리는 이미 6에서 7%로 폭발한 겁니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한테 대출해 줄 때 최소 몇 퍼센트를 받아야 남을까요? 10%를 받아야 겨우 이익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폭탄이 터집니다. 환율 올라가면 수입 물가 오르죠? 국제유가 58달러, 금 4,500달러, 비트코인 87,000달러 다 올랐어요. 석유, 밀, 구리, 철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게 비싸집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도 따라 올라가요. 사람들이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물가 더 오르겠네. 라면값, 치킨값, 택시비 다 오르겠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오를 거라 예상하면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채권 팔리고 금리 치솟고 대출금리 폭발합니다. 세 번째 폭탄도 있어요. 은행한테 족쇄가 있어요. 위험 가중자산 주식. 쉽게 말씀드릴게요. 은행은 대출 마구 들릴 수 없어요. 왜? 대출 들리면 위험 커지니까요. 금융당국이 규제합니다. 너무 위험한데 틀하지 마. 가본 비율 지켜.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안전한 사람한테만 빌려줘요. 신용점수 800 이상, 소득증빙 완벽, 담보 확실. 이 조건 충족하는 사람만 선택합니다. 나머지는요? 문턱도 못 넘어요. 신용점수 750 탈락. 프리랜서라 소득증빙 애매 탈락. 빌라담보 탈락. 여기서 핵심 팩트 하나 더 드릴게요. 은행은 손님 잃어서 금리 올리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 피하려고 금리 올리는 겁니다. 금리 10% 받으면 손해일까요? 아니에요. 은행 입장에서 위험한 사람한테 4%로 빌려줬다가 연체당하는 것보다 안전한 사람한테 10%로 빌려주고 확실하게 받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도미노 1, 환율 급등 1484원, 외국인 자금 이탈. 도미노 2, 시장 유동성 고갈, CD금리와 채권금리 폭등 6에서 7%. 도미노 3, 수입물가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도미노 4, 은행 조달 비용 폭발, 대출금리 10% 돌파. 도미노 5, 리스크 회피, 대출문 잠금. 그리고 세 개의 출구가 동시에 막힙니다. 출구 1, 대출 갈아타기 차단. 출구 2, 만기 연장 거부. 출구 3, 신용대출 중단. 결과가 뭐냐고요? 문턱이 계단이 아니라 절벽이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대출 가능했던 사람이 오늘은 아예 불가능해요. 1cm 모자라도 떨어져요. 그럼 금리 10%의 진짜 공포는 뭘까? 이자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워보겠습니다. 금리 10%가 되면 뭐가 사라질까요? 사라지는 것 1, 대출 갈아타기, 연 300만 건 증발. 대환이라고 하죠. 금리 높은 대출을 낮은 금리로 옮기는 거예요. 작년에 연 300만 건의 대환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금리 10% 시대엔요? 빵건입니다. 갈아탈 곳이 없으니까요. 사라지는 것 2, 만기 연장. 50만 가구 현금 흐름 쇼크. 대출 만기 다가오면 보통 연장하죠? 금리 10% 시대엔 은행이 연장 안 해줘요. 상환해주세요.
갑자기 5천만 원, 1억 갚으라고 통보하여 현금이 어디 있어요? 연 50만 가구가 이 쇼크를 맞습니다. 사라지는 거 3. 중금리 대출. 200만 명 고리. 신용대출 쓰던 사람들 있잖아요. 금리 10% 시대엔 취약차주부터 금리 상단이 폭발합니다. 12%, 18%, 25%. 이건 이자가 아니라 합법적 고리대금입니다. 연 200만 명이 이 지옥에 갇혀요. 사라지는 것 4. 부동산 거래. 거래량 92% 급감. 작년 서울 아파트 월 평균 거래 5천 건이었어요. 금리 10% 시대엔요? 월 400건. 92% 감소합니다. 호가는 남아있어요. 매물도 쏟아져요. 그런데 계약이 안 돼요.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라지는 것 5. 자영업 회복. 50만 개 폐업. 편의점 사장님이 있어요. 월 매출 3천만 원. 순이익 300만 원. 그런데 운영자금 대출 이자가 월 250만 원으로 뛰었어요. 매출 들어도 이자가 더 빨리 늘어요. 성장할수록 적자 구간이 옵니다. 연 50만 개 자영업이 폐업합니다. 사라지는 것 6. 채용. 200만 명 실업. 기업이 금리 10% 시대에 뭘 먼저 줄일까요? 투자? 맞아요. 채용? 맞아요. 임금 인상? 맞아요. 신규 채용 중단, 임금 동결, 희망퇴직. 버티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연 200만 명이 취업자가 돼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리 10%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매달 현금이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2순위, 변동금리 주담대와 전세대출 가구 50만 가구, 전국 변동금리 대출 가구 300만, 이중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40% 넘는 가구가 50만입니다. 금리 상승이 즉시 월 고정비 폭탄으로 전환돼요. 만기 연장 차단, 금매, 집값 30% 폭락, 팔아도 빚만 남음. 2순위, 자영업자 80만 명, 운영자금 대출, 카드론, 단기대출, 월 이자 100만 원이 250만 원으로 뛰어요. 매출 유지돼도 이자가 이익 잠식합니다. 카드로 카드 돌려막기, 현금 회수 속도 붕괴, 폐업. 3순위, 신용점수 700 미만 120만 명. 금리는 항상 상단부터 폭발해요. 이미 12% 금리로 빌린 사람들은 20%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큰 공포는요? 대출 불가. 아예 문이 닫혀요. 추가 대출도, 대환도, 연장도 막힙니다. 4순위, 담보 약한 중소기업 30만 개. 은행 위험회피 모드 전환하면 자금줄 선제 차단돼요. 운전자금금 대출 만기, 연장 거부, 흑자 도산, 투자 중단, 채용 중단, 고용 50만 명 증발. 5순위, 건설과 부동산 연관 100만 명. 거래 절벽 오면 현장 멈춰요. 건설사, 협력업체, 자재업체, 일용직, 도미노 붕괴. 월급 밀림, 퇴직금 안 나옴, 실업. 여기서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빚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얇아서입니다. 빚 10억 있어도 매달 현금 2천만 원 들어오면 버텨요. 하지만 빚 5천만 원이어도 매달 현금 50만 원 모자라면 3개월 안에 무너집니다. 숫자로 정리할게요. 2026년 금리 10% 시대. 변동금리 대출 충격 50만 가구. 자영업 폐업 50만 개. 실업 200만 명. 부동산 거래 감소 92%. GDP 손실 100조 원 5%. 서울 아파트 평균 납폭 30%. 경매 물량 전년 대비 400% 증가. 이게 금리 10%가 만드는 국가 규모 재앙입니다. 극장에 불나면 출구 좁을수록 먼저 쓰러지는 사람 생깁니다. 금리 10%는 3개의 출구를 동시에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부터 쓰러집니다. 도미노처럼. 한 사람 무너지면 거래처 무너지고 협력업체 무너지고 직원이 실업자 됩니다. 금리 1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신용 엔진이 정지하는 신호입니다. 만약 2026년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D-Day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전국 50만 가구 문자 수신. 대출금리 조정 10.2%. 김대리 포함 50만 명 동시 패닉. D-Day 플러스 3일 6월 18일 목요일. 부동산 앱 급매 물량 폭전. 서울 아파트 신규 매물 일평균 500건에서 2,300건. D-Day 플러스 7일 6월 22일 월요일. 첫 번째 거래 체결. 강남 아파트 10억. 급매 8억 5천. 15% 할인해도 겨우 계약.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 폭주. 집 팔 수 있을까요?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중개인 답. 지금은 어렵습니다. D-Day 플러스 14일 6월 29일 월요일. 은행 대출 상담 폭주. 갈아타기 문의 일평균 15만 건. 승인율 2.3%. 97.7%가 거절당합니다. D-Day 플러스 16일 7월 1일 수요일. 첫 번째 상환이에요. 김대리 비상금 750만 원 털어서 이자 납부. 통장 잔고 23만 원. 전국 5만 가구 첫 연체. 연체율 0.3%에서 10%. D-Day 플러스 20일 7월 5일 일요일. 김대리 가족회의. 아내 학원 다 끊어야 할 것 같아. 김대리 미안해. 아들 말없이 고개 숙임. 전국 학원가 매출 급감. 학원 폐업률 전월 대비 300% 증가. D-Day 플러스 25일 7월 10일 금요일.
김대리, 카드론 1000만원 실행. 금리 15.8%. 이자로 이자 막기 시작. 전국 카드론 실행액 1,300억 원에서 1,200억 원. 디데이 플러스 30일, 7월 15일 수요일. 뉴스 헤드라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 92% 급감. 편의점 3곳 중 1곳 폐업이기. 실업률 6.2%. 3년 만에 최고. 디데이 플러스 45일, 7월 30일 금요일. 김대리, 부모님께 전화. 김대리, 아버지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얼마나? 김대리, 500만 원만요? 아버지, 긴 침묵. 알았다. 김대리, 통화 끊고 눈물. 디데이 플러스 46일, 8월 1일 토요일. 두 번째 상환일. 김대리,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납부. 전국 연체율 15% 돌. 15만 가구 동시 연체. 디데이 플러스 50일, 8월 5일 수요일. 은행에서 김대리에게 통보. 대출금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30일 이내 전액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리, 전액이요? 5억을요? 상담원, 네,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디데이 플러스 60일, 8월 15일 토요일. 김대리, 집 경매 신청. 감정가 3억 7천만 원. 1년 전 시세 5억 3천만 원. 통락률 30%. 전국 경매 신청 건수 2,300건에서 1,800건. 디데이 플러스 75일, 8월 30일 금요일. 김대리, 회사 구조조정 발표. 인력 30% 감축. 김대리, 명단에 포함. 전국 대기업 10곳 중 7곳 구조조정 진행. 디데이 플러스 80일, 9월 5일 토요일. 김대리, 집 경매 낙찰. 낙찰가 3억 1천만 원. 대출 5억 중 3억 상환. 남은 빚 2억. 집은 사라졌지만 빚은 남았습니다. 디데이 플러스 85일, 9월 10일 금요일. 김대리, 퇴사. 퇴직금 3,500만 원. 빚 일부 상환 2억에서 1억 6,500만 원. 디데이 플러스 100일, 9월 25일 수요일. 김대리, 지금 집 없음. 직장 없음. 빚 1억 6,500만 원. 통장 잔고 47만 원.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집 5억 아파트 보유. 직장 대기업 10년 차. 빚 관리 가능 수준. 월급 400만 원. 100일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대리만의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2026년 9월 25일 기준 경매 진행 30만 건, 실업자 200만 명, 폐업 50만 개, 빚만 남은 가구 15만, GDP 손실 100조 원.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섭니다. 편의점 3곳 중 1곳이 문 닫고, 카페 2곳 중 1곳이 사라지고, 학원가는 텅 비고, 거리는 금매 현수막으로 뒤덮입니다. 이게 금리 10%가 만든 100일의 대학살입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 열어보세요. 연동금리 대출 있나요? 만기가 언제인가요? 기상금 6개월치 있나요?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도 100일 안에 김대리가 됩니다. 오늘 시뮬레이션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 속에 잠들어 있는 현금은 이 순간에도 공중분해되고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땀 흘려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성실함의 신화는 거대 자본 시스템 앞에서 처참하게 깨진 지 오래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책 없이 살포했던 막대한 부채의 청구서가 이제야 비로소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기득권들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자산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며 서민들의 구매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약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다는 벼락거지라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 지식이 없는 대중을 향한 자본 권력의 무자비한 사냥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상위 1%의 자산은 천장을 뚫고 치솟는 반면 꼬박꼬박 예금만 하는 이들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우리가 인지하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좌절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합니다. 위기라는 놈은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 뒤에 숨겨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진짜 기회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자본주의의 잔혹한 메커니즘을 뼈대까지 발라내어 분석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당장 내다 버려야 할 낡은 사고방식과 기를 쓰고 붙잡아야 할 생존 키트가 무엇인지 그 적나라한 법칙을 공개합니다. 성실하면 잘 산다는 말, 옛날엔 통했습니다. 월급 아껴 저축하면 내 집 마련하고 자식 대학 보내고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던 공식이 존재했으니까요. 허나 지금 당신의 목을 조여오는 경제적 중력은 그 고전적인 미덕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전히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노동의 신성함에 매몰되어 있을 때 자본은 화폐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하던 시절에는 경제라는 파이가 커지면서 콩고물이라도 골고루 떨어졌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0%에 육박하던 그때는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이자가 붙어 자산이 불어나는 마법이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누군가의 몫을 뺏어오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제로섬 게임의 시대로 변질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이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낼 때 그 따끈한 돈이 서민들의 주머니로 먼저 들어오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은 언제나 최상위 부유층과 시중은행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최저금리라는 특혜와 함께 공급됩니다. 돈줄을 선점한 그들은 이 헐값의 자본을 무기로 강남 노른자 땅과 우량주를 싹쓸이하며 자산 가격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립니다. 2025년과 2026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진 그 기이한 현상을 똑똑히 기억하십니까? 거래 자체는 얼어붙었는데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만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그 광경을 말입니다. 집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속도를 자산 가격이 반영하고 있는 일종의 화폐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결국 현금만 쥐고 착실하게 저축해온 사람들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구매력을 강탈당하며 아무 잘못 없이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린답시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행위, 실상은 예금자의 부를 대출자에게 강제로 이전시키는 합법적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돈값이 떨어지는 속도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성된 것입니다.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피땀 흘려번 내 돈이 왜 국회 동의도 없는 세금처럼 증발하고 있는지, 그 뒤에 숨은 경제학의 섬뜩한 경고를 직시해야 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자들이 벌이는 이 화려한 마술쇼, 그 사기극의 이면에는 한 천재의 경제학자가 평생을 바쳐 경고했던 끔찍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머니를 소리 없이 털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 지금부터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폐 경제학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은 뼈를 때리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입법 절차 없이 부과되는 가장 악랄한 세금이다. 우리가 내는 소득세나 재산세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국민 눈치라도 보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은 태생부터 다릅니다. 정치인들과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순간 당신 지갑 속 돈의 가치는 실시간으로 삭제당하기 시작합니다. 프리드먼의 준칙이라는 게 있죠. 중앙은행은 딱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만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일종의 철칙입니다. 실물 경제가 커지는 속도에 맞춰 화폐를 공급해야 물가가 미쳐 날뛰지 않고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허나 2026년 현재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 기본 원칙을 지키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장의 기계는 멈춰서는데 시중에 풀린 돈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기형적인 상황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만 봐도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어둠을 뚫고 나오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경제의 활력은 되살아나지 않고 나랏빛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더미만 잔뜩 쌓아놓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마주한 현실은 과거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파괴적인 재앙의 서막입니다. 정부는 복지 확충이니 경기 부양이니 하는 달콤한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린 채 나라 곳간을 미친 듯이 헐어쓰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들고 일어날 테니 그들은 돈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비열하고 은밀한 약탈 방식을 택한 겁니다.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피 같은 돈 1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세월이 흘러 그 돈의 구매력이 반토막 났다면 그건 정부가 당신 지갑에서 소리 소문 없이 5천만 원을 훔쳐간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중산층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평생 일만 하게 만드는 가장 악랄한 메커니즘입니다. 진짜 비극은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숨통을 가장 먼저 조여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산 하나 없이 월급과 현금만 쥐고 있는 서민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휩쓸려 나갑니다. 반대로 빚을 잔뜩 져서 실물을 사둔 기득권들은 돈값이 똥값이 될수록 갚아야 할 빚이 녹아내리는 기이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이 위험천만한 폭탄 돌리기 쇼도 이제 막장 드라마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떠넘기려 했던 그 어마어마한 빚더미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폭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2026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신용 붕괴의 쓰나미 앞에서 마지막으로 폭탄을 쥐고 있는 범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권력욕과 금융가의 탐욕이 뒤엉켜 만들어낸 이 시한폭탄, 과연 그 초침은 언제 멈추게 될까요? 이제 파국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입니다.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100%를 넘는 게 당연해진 뉴노멀 시대. 전 세계가 빚더미 위에 앉아 있지만 누구 하나 이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지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국내 총생산 대비 120%를 돌파했고 프랑스 또한 115%라는 경악스러운 수치를 찍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가 났을 이 숫자들이 이제는 원래 그런 거 아니냐며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표 좀 얻어보겠다고 흥청망청 써댄 나라 돈은 결국 살인적인 금리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골 때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발표를 해도 시장의 진짜 금리는 요지부동이거나 오히려 튀어오르는 겁니다. 빚 돌려막기를 하려고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내니 시장의 채권이 똥값으로 굴러다니고 결국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죠. 이건 시장이 너희 나라 신용 못 믿겠다며 정부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은 이제 진짜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를 포함한 각국 리더들은 자기 임기 때 터지는 꼴을 안 보려고 풍선의 바람을 더 빵빵하게 불어넣는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깎아주고 돈은 더 풀겠다며 당장의 지지율에만 목을 매지만 이건 미래 세대의 고열을 빨아 오늘 하루를 연명하는 파렴치한 짓거리입니다. 버블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터지기 전까진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풍선을 안 터지게 하려고 계속 불어대면 결국 터질 때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현금을 쥔 자는 돈가치 하락에 피눈물 흘리고 영끌에서 자산을 산 자는 고금리 이자에 짓눌려 압사당하는 도망칠 곳 없는 지옥도가 바로 2026년의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질척이는 부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빚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할 때 이 암울한 판을 뒤집어 엎을 거대한 기술적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인류의 생산성 공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인공지능, AI 열풍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과연 AI는 침몰하는 자본주의호의 구명정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또 다른 투기판의 시작일까요?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냉혹한 돈의 법칙을 지금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AI 혁명이 세상을 뒤집고 있다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아직도 지나간 버스 뒤에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숫자에만 홀려 진짜 돈줄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술 발전에는 엄연히 순서가 있고 각 막이 오를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은 무조건 바뀝니다. 1막은 인프라 전쟁이었습니다. AI라는 두뇌를 돌려야 했으니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왕좌를 차지했죠. 2023년에 무려 239%라는 미친 상승을 보여줬고 2024년에도 171%나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은 없는 법입니다. 시장은 이미 그 다음 스텝을 밟고 있었으니까요. 이 막은 바로 도로 확장의 시기입니다. 똑똑한 두뇌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기억할 저장 공간과 쌩쌩 돌릴 전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시대가 온 겁니다. 2025년의 진짜 승자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었습니다. 하이닉스가 280% 날아오를 때 엔비디아는 고작 35% 오르는데 그쳤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제 바닥공사가 끝나가면 시장의 눈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크게 쓸 수 있느냐로 빠르게 옮겨갑니다. 이제 막 밀려오기 시작한 세 번째 파도는 단연코 소프트웨어의 현금화 전쟁입니다. 아무리 고속도로를 잘 닦아놔도 통행료를 낼 차가 다니지 않으면 그건 흉물일 뿐이죠. 바로 이 빈틈을 파고들어 앱너빙 같은 기업이 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광고 기술을 무기로 100원을 투입하면 500원이 튀어나오는 기적 같은 수익 공식을 시장에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그 결과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2024년에만 700%라는 경이적인 폭등을 연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뒤를 잇는 차기 주도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과거 닷컴 버블 시절의 광기를 되새겨 보십시오.
당시엔 네트워크 장비를 팔던 시스코가 천하를 호령했지만 결국 왕관을 쓴 건 그 망을 이용해 돈을 쓸어 담은 구글과 아마존 같은 소프트웨어 제국이었습니다. 현재 불고 있는 인공지능 광풍도 이 역사를 소름 돋게 답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칩을 공급하는 단계를 넘어 그 칩으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킬러 서비스 기업이 2026년 이후에 패권을 칠 것입니다. 광고 시장에서 앱너빈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듯 이제는 의료나 에너지 효율화 혹은 교육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줄지어 등장할 차례입니다. 너도 나도 아는 종목에 뒤늦게 뛰어드는 건 폭탄 돌리기 게임의 마지막 주자가 되겠다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먹이사슬의 이동 경로를 냉철하게 추적하며 다음 대장주가 지나갈 길목을 선점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허나 이 화려한 장밋빛 전망 뒤편에는 반드시 건너야 할 죽음의 계곡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대중화되기 직전 시장을 덮치는 이 혹독한 보릿고개를 과연 어떻게 버텨내야 할까요? 기대만큼 돈이 벌리지 않는 순간 시장은 가차없이 차가워질 테고 그때 비로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입니다. 버블 붕괴와 캐즘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닥쳐올 때 생존을 보장해줄 유일한 해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글에서 여러분은 포식자입니까? 아니면 먹잇감입니까? 이 질문에 즉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노련한 설계자들의 타겟이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본주의란 본디 공포에 질린 자의 돈을 담대함을 가진 자의 주머니로 옮기는 잔혹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벼락거지가 될까 두려워 허겁지겁 묻지마 투자에 나서곤 합니다. 옆집 누군가가 배터리 주식으로 수백 %를 벌었다는 소리에 이성을 잃고 추격 매수에 나서는 꼴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막차를 탄 그 시점은 이미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수확까지 마친 뒤 남은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지난 배터리 열풍 때를 복기해 보십시오. 차트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꼭대기에서 환호성을 지르던 이들은 사실 물량을 떠넘길 호구를 찾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개미들이 열광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그들은 유유히 현금을 챙겨 떠났고 남은 자들은 끝없는 추락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냉혹한 먹이사슬의 법칙입니다. 남들이 유망하다고 입을 모으는 섹터를 기웃거리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이미 파란불이 켜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진짜 고수들은 대중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묵묵히 기회를 낚아챘습니다. 제가 과거의 금 투자를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도 거시경제 지표는 상승을 가리키는데 대중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지금도 상황은 판박이입니다. 공포심에 쫓겨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장에 들어오는 건 굶주린 맹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격입니다. 철저히 감정을 거세하고 오직 숫자가 보여주는 팩트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대중이 패닉에 빠져 투매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 가치를 알아보는 통찰력만이 이 전쟁터의 유일한 생존 무기입니다.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없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적선이나 다름없습니다. 포식자들은 당신의 불안과 조급증을 실시간으로 간파하고 마지막 한 푼까지 털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덫을 피해 우리만의 생존 지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살벌한 사냥터에서 우리는 어떤 방패를 들고 어떤 칼을 갈아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어떤 폭풍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자산 배분 전략을 짤 때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편이 되는 자산과 내 적이 되는 자산의 결정적 차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현금만 쥐고 있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속도가 은행 이자를 비웃고 있으니까요. 이제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방공호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희소성 자산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정부의 통제나 화폐 발행 남발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피난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가 빚을 돌려막기 위해 윤전기를 돌릴수록 이들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희소성 하나만 믿어선 곤란합니다. 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자산과의 균형이 필수적인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헛발질을 합니다. 저금리 시절의 추억에 잠겨 과도한 빚을 내 부동산에 몰빵하는 철지난 전략을 답습하는 것이죠. 강남불패 신화가 아무리 경고해도 결국 원화라는 우물 안개구리 자산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금리가 요지부동인 2026년의 고금리 전장터에서 감당 못할 빚을 지는 건 스스로 시한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입니다. 진짜 선수들은 극단적인 양극화 포지션, 즉 바벨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한 손에는 금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방패를 들고 다른 손에는 인공지능 같은 폭발적인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자산들은 거센 변동성의 쓰나미가 덮칠 때 가장 먼저 수장될 운명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공식은 심플합니다. 내 자본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복리라는 눈덩이가 굴러가도록 세팅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계 1등 시장인 나스닥도 5년마다 20%씩 폭락했지만 공포를 견뎌낸 자들에게는 계좌가 폭발하는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시장이 피를 흘릴 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헐값이 된 우량 자산을 쓸어 담을 수 있는 현금 총알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승자의 조건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자의 굴레에 갇혀 평생 허덕이는 소장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흐르는 시간을 자산 증식의 도구로 부리는 자본가가 될 것인가. 2026년이라는 거대한 분기점에서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최후의 행동 강령은 무엇일까요? 인생 2막을 노리는 40대와 이제 막 사회라는 정글에 들어선 20, 30대 모두를 위한 인생 역전 플랜을 공개합니다.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사람만이 부의 초격차를 넘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과 재기를 꿈꾸는 40대 분들에게 지금의 경제 상황은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처럼 보일 겁니다. 자산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았고 내 월급 명세서로는 평생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패배감이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허나 여기서 주저앉으면 당신의 삶은 그저 기득권의 배만 불려주는 연료로 소모되다 끝날 뿐입니다. 20, 30대 청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언합니다. 저금리 시절의 추억에 젖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 행위는 이제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고금리가 뉴노멀이 된 세상에서는 남의 돈이 아니라 내순 자산을 얼마나 똑똑하게 생산적인 곳에 심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강남 아파트만이 정답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전 세계인의 돈을 빨아들일 인공지능 생태계의 심장부를 겨냥하십시오. 40대 이상에게는 더욱 차가운 이성이 요구됩니다. 지난 실패를 단번에 만회하려는 조급함은 당신을 지옥 같은 투기판으로 유인할 겁니다. 40대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산전수전 겪으며 쌓아온 직관과 통찰입니다. 허황된 대박을 쫓기보다 내 자산을 철통같이 방어하며 확실한 승기가 보일 때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지는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절대 시간을 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나스닥이 4, 5년 주기로 20%씩 곤두박질 칠 때 대중은 패닉에 빠져 손절했지만 그 시간을 버티고 물량을 늘린 사람만이 부의 추월차선에 탔습니다.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을 파고들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단련해야 합니다. 기회는 불평등하게 찾아올지 몰라도 그 결과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돈의 맥을 짚는 안목을 키우고 시대의 파도에 유연하게 올라탄다면 2026년은 당신 인생 최고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의 비정한 메커니즘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코드를 함께 해부해 보았습니다.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고 국가 부채가 터져나가는 이 혼란은 준비 없는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다시 없을 축복입니다. 변화의 소용돌이에 매몰될 것인지 아니면 그 소용돌이를 타고 신대륙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제가 강조한 4가지 원칙과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뼈에 새기십시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입장권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남들의 먹잇감이 되지 말고 냉철한 판단으로 당신만의 부의 지도를 그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면서도 찬란한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식 한방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학습하며 이 양극화의 시대를 보란듯이 뚫고 나갈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어 거대한 성공의 화염으로 타오르길 기원합니다.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투자에 대한 참고사항일 뿐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코스피 5000 시대라는 허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인 원화 가치가 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 참혹한 이유를 아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당국은 증시 반등을 호언장담하지만 시장은 파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손절하고 달러를 사재기하는 건 단순 금리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입법 독배가 이미 우리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 이슈가 아닙니다. 기업의 팔다리를 자르고 국가 경쟁력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이 법안이 여러분이 피땀 흘려 쌓은 자산을 어떻게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달콤한 선동 뒤에 숨겨진 맹독성 조항들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왜 한국 시장을 탈출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의 원화 자산이 공중분해될 위기인지 그 배후의 거대한 붕괴 시나리오를 지금 공개합니다. 겉으로는 약자 보호를 외치지만 실상은 국가 성장 엔진을 파괴하는 이 기만적 정책의 실체를 직시하십시오. 내 재산을 지키는 건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냉혹한 데이터와 역사가 경고하는 위기 신호를 해독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찾는 자만이 다가올 경제 대재앙에서 살아남습니다.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오직 수익과 리스크에 따라 이동할 뿐입니다. 지금 환율이 발작적으로 치솟고 원화 가치가 바닥을 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거대 자본이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력에 대해 사실상 선고를 내리고 코리아 엑소더스를 시작했다는 명백하고도 섬뜩한 시그널입니다.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희망 고문으로 눈을 가리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냉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3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나 증발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닥칠 재앙의 서막일 뿐입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한국 시장을 보며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영권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정치적 자살골입니다. 외국 자본가들에게 한국은 이제 기회의 땅이 아니라 회피 1순위의 위험지대가 됐습니다. 노조가 불법 점거를 해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못하는 나라에 어떤 정신 나간 투자자가 돈을 묻겠습니까? 미 연준의 고금리 긴축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내부에서 자행되는 자해적 소용돌이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겪었던 그 뼈아픈 고통과 절망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때도 비극의 시작은 기업들의 연쇄도산과 외국 자본의 무자비한 이탈이었습니다. 환율 급등은 단순히 해외 여행비 좀 더 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순식간에 반토막 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내뱉는 사탕발림, 수사에 속아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의 대장주들을 가차없이 투매하며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강성노조의 볼모가 된 나라에서 화폐 가치가 지켜지길 바라는 건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연못구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부 유출과 자산가치 폭락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심을 얻겠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동안 그 혹독한 대가는 고스란히 은퇴 자금을 사수해야 할 평범한 가장들의 몫으로 청구됩니다. 자산 방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시장 원리를 역행하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원화의 몰락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파국의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투자한 대한민국의 간판 기업들이 이제 8,500개라는 거대한 지옥의 굴레로 한꺼번에 끌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만 300곳입니다. 하지만 2차와 3차 협력사까지 합치면 무려 8,500곳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파트너 수로 보입니까? 이건 현대자동차라는 거인의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8,500개의 올가미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8,500개의 시한폭탄입니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종합예술입니다. 나사 하나 시트, 한 조각까지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완성차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이 법은 원청 기업이 자사 노조뿐만 아니라 이 8,500개에 달하는 하청 노조와 직접 배격해 마주 앉아 교섭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HD. 현대중공업은 1차 협력사만 2,420곳이고 삼성중공업은 1,430곳에 달합니다. 하나오션이 거느린 협력사 군단만 무려 1,300여 곳에 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이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일제히 원청 대표와의 담판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영진은 1년 365일 내내 협상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심장인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글로벌 수주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노사 분규라는 개미지옥에 빠져 허우적될 것이 자명합니다. 경영권은 기업이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방패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 방패를 산산조각 내고 원청에게 무한 연대 책임을 강요하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합니다. 하청 업체의 임금과 노동 환경까지 원청이 전적으로 떠안아야 한다면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하청 시스템은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감당 불가능한 비용 폭탄은 결국 기업을 도산으로 내몰 것이고 그 피해는 하청 노동자의 대량 실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붕괴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사 관계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의 척추를 부러뜨리는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가 이런 기형적인 족쇄를 차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 자본은 8,500개의 올가미에 질식해가는 한국 시장을 비웃으며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8,500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이 수많은 업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각계전투의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지 그 배후에 숨겨진 31가지 죽음의 덫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시행령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단순히 하청과 대화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 공정 방식, 임금 테이블 등 31가지나 되는 미세한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다르면 별도 교섭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듯 조건이 완벽히 동일한 사업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8,500개 기업 중 이 31가지 규정이 모두 일치할 확률은 고작 1.67%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조에게 원청을 상대로 한 무제한 파업 면허를 발급한 셈입니다. 이런 아수라장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혁신에 투입되어야 할 골든타임이 끝없는 서류 더미와 협상 테이블에서 증발하는 순간 대한민국 기업들은 서서히 괴사하는 경제적 좀비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익 창출과 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는 끊기고 오직 갈등 봉합에만 혈세를 낭비하는 재앙적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좀비 기업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일자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시속 300km로 질주할 때 우리 기업들만 31개의 족쇄를 찬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정치권이 포장한 노동 존중의 위선적인 민낯이자 우리 경제를 내부에서부터 쩌져 터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자멸 시나리오입니다. 내 재산 가치의 척도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허나 이 31가지 덫은 그 경쟁력의 뿌리부터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효율성을 거세하고 기업을 무방비 상태로 정글에 던져버리는 이 작태를 냉철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내 지갑을 지키고 싶다면 이 숫자가 주는 공포를 잊지 마십시오. 정치가 경제 논리를 압살할 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언제나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자산 가치였습니다. 이 비논리적인 상황이 피부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약 하나를 먹기 위해 의사 31명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건강한 신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기업 경영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국가적 폭거에 가깝습니다. 콧물이 흐르면 이비인 후과에서 처방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절차입니다. 담당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나면 족합니다. 헌데 정부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앞으로 코가 막혀도 이비인후과 하나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지시입니다. 내과, 외과, 안과를 포함해 무려 31명이 전문의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각기 다른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강요합니다. 이 모든 의사의 도장을 다 찍어와야 비로소 약 하나를 입에 넣을 수 있다면 환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류를 때려다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객사하는 비극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는 참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 잔인한 우화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라는 거함이 미래 전략을 가동하기 위해 8,500개 협력사와 일일이 마주 앉아야 합니다. 31가지 세부 조건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수만 명의 요구사항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경영입니까?
아니면 파멸을 향한 강제 행군입니까? 글로벌 초격차 시대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서 정작 국가는 기업의 발목에 무거운 납덩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눈만 깜빡여도 도태되는 처절한 글로벌 생존 전쟁터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심각한 경쟁력 상실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논리에 휩쓸린 무책임한 감성파리가 경제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비효율의 폭주가 가져올 종착지는 명확합니다. 기업의 연쇄도산과 여러분의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끔찍한 미래뿐입니다. 위급 환자를 살리려면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서로 기득권 싸움하며 수술을 방해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서로 발목 잡는 이 아수라장이 진정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기만적인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기업은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자본은 한국을 버리고 조용히 국경을 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사기극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배를 불리는 검은 세력의 실체를 까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이 갈등 중재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공중 분해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혁신하고 주주에게 환원해야 할 그 소중한 자본이 무의미한 소송 전쟁 비용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노후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네, 계좌가 왜 불어나지 않는지, 왜 한국 주식만 만년 저평가 신세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옥 같은 노사 협상장마다 수천억 원의 수임료를 챙기며 쾌재를 부르는 검은 그림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국민의 혈세와 기업의 유보금을 합법적으로 털어가는 법률 기술자들의 전성시대가 열린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준다는 그 감성적인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보십시오. 그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진짜 승자는 힘없는 노동자가 아니라 수천억 원대 수임료 대박을 터뜨린 대형 로펌과 노동 전문 변호사들 뿐입니다. 8,500개의 협력업체가 제각각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끔찍한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업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교섭권 확인하느라 법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산적인 경영은 올스톱되고 모든 에너지가 법정 싸움에 빨려 들어가는 비극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통합변협회장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치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송거리만 무한 리필해주는 판을 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갈등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는 오히려 싸움을 부추겨 특정 집단의 배만 불리는 기생충 같은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알디나 주주배당으로 가야 할 돈이 변호사들의 지갑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건 명백히 여러분의 주식, 가치와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합법적 약탈 행위입니다. 거악은 횡재하고 서민은 재앙을 맞는 이 기형적인 사법 카르텔의 피해자는 결국 영문도 모르는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과 국민들입니다. 예전엔 수사기관이 해결하던 문제들도 이젠 비싼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말 한마디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 없는 서민은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데 대기업 상대로 소송 잔치를 벌이는 꾼들은 매일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꿈꾸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민낯인지 가슴에 손을 빌어오겠어요. 얹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달콤한 구호 뒤에 숨겨진 이익 카르텔의 먹이사슬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갈등이 곧 돈이 되는 사회에서 기업의 생존 확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난장판보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과거의 뼈아픈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고작 문짝 하나가 커졌다는 황당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이 공중분해됐던 그 참혹한 파산의 기억을 아직도 잊고 잊으셨습니까? 역사는 잔인하리만큼 반복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망각한 민족에게 미래는 파멸뿐입니다. 지금 우리 목을 조여오는 이 노란봉투법의 광풍은 이미 30년 전 기아차의 몰락과 2009년 쌍용차의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예고된 참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인수되기 전 기아차가 왜 망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단순히 IMF 외환 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아차 노조는 크레도스 신차의 문짝이 커져서 노동 강도가 세졌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로봇이 조립하는 시대였는데도 경영진은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맞장구치다 결국 회사를 파산의 구렁텅이로 처박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파고 속에서 시대를 1990 외환위기의 파고 속에서 시대를 말게 찬지가주가 호령하던 거대 기업이 허무하게 무너진 배경엔 상식을 벗어난 노사 갈등과 경영진의 무능한 야합이 일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2009년 쌍용차 평택 공장의 점거 파업 사태는 또 어땠습니까? 77일간 이어진 옥새 파업은 공장을 전쟁터로 만들었고 볼트와 너트를 새총으로 쏘아대며 공권력과 유혈 충돌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폭력 시위의 책임을 물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감성적인 드라마로 둔갑시켰습니다.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전달하며 불법 파업을 미화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노란봉투법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겁니다. 이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인도적인 법이 결코 천만에요. 불법과 폭력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쥐어주는 순간 우리 경제 질서는 그 즉시 박살납니다. 기아차 사태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노조의 막무가내식 떼법을 받아준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반드시 도태되며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주주와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2009년 그 화염병이 난무하던 현장을 겪고도 우리는 여전히 감성팔이 선동에 놀아나 우리 산업의 뿌리를 스스로 도려내고 있습니다. 1909 17년의 기아차 파산과 2009년 쌍용차 사태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피로 쓴 경고장입니다. 법과 원칙이 짓밟힌 노동 현장은 자본의 대탈출을 부르고 끝내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성할 뿐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이 법안은 과거의 그 끔찍했던 파업의 악몽을 전국 8,500개 사업장으로 무한 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건 찰나의 순간입니다. 망령이 되살아나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는 차갑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그 뒤에는 소름 끼치는 기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가를 띄우겠다는 그들의 호언장담이 왜 개미들을 향한 거대한 덫인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코스피 5천 듣기에는 참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텅 비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주식 매수를 부추기며 희망가를 부르는 동안 시장의 진짜 주인인 글로벌 거대 자본은 이미 소리소문 없이 짐을 싸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등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판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18%나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연일 천장을 뚫는 처참한 상황에서 주가 5천을 외치는 건 활활 불타는 집안에서 가구 배치 다시 하겠다고 설치는 꼴이나 다름없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관세라는 거대한 철옹성을 쌓아 자국 이익을 챙기고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깎으며 전 세계의 돈과 일자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노란봉투법에 상법 개정,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제자살골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냉혈한입니다. 어설픈 정치구호나 감성 선동 따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생산 라인을 걷어내고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는 이유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미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 환경은 전 세계 최악의 지옥으로 치닫는데 주가 지수만 수직 상승한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단군 일의 최대의 희망 고문입니다. 정부는 급기야 국민연금을 동원해 억지로 지수를 떠받치려는 위험한 도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피, 땀 어린 돈이 정권의 수명 연장을 위한 방어용 총알바지로 투입되어 허공으로 증발할 위기입니다. 정치인들이야 표 얻어 권력 잡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들이 벌여놓은 무책임한 파티의 처참한 청구서는 오롯이 여러분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남습니다. 지금은 환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내 지갑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고 시장 논리를 짓밟는 정책들이 판치는 나라에서 코스피 5천은커녕 현재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사투가 될 것입니다. 감언이설에 속아 내 소중한 자산을 사지로 밀어넣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국가는 여러분의 가난을 구제해주지도 노후를 책임져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 그들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이 모든 경고가 그저 누군가의 비관적인 헛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거대한 침몰의 현장에서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실행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비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이 잔인한 현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노리는 아주 실질적인 폭풍의 서막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독이 든 성배는 이미 우리 경제의 혈관을 타고 빠르게 독성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쪼그라들고 자본은 탈출하며 원화 가치는 바닥을 모른 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큰 소리치지만 정작 그들이 내놓는 정책들은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달콤한 거짓 약속에 속지 마십시오. 내 가족과 내 피 같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정부도 정치인도 아닌 바로 차갑게 이성을 유지하는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뜯어고치고 다가올 거대한 경제 쓰나미에 대비해 튼튼한 구명보트를 마련하는 일에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입니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타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수 효과가 사라진 폐허에는 오직 살인적인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가혹한 채찍질만이 남아 평범한 서민들의 목을 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997년의 그 절망을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되며 감성에 치우친 때법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를 직시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히 법안 하나에 대한 비평 따위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비명입니다. 기업의 몰락이 가져올 진짜 공포는 지금 보시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부동산과 채권 시장, 그 깊은 수면 아래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붕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채 폭탄, 그 참혹한 진실이 곧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이 파멸적인 도미노 현상이 과연 어디까지 번질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박살낼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한치의 거짓 없이 적나라하게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시그널을 먼저 포착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반면 헛된 희망 회로를 돌리는 자는 가장 먼저 먹잇감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섬뜩한 생존 법칙입니다.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피땀 흘려 모은 여러분의 재산을 목숨 걸고 지키고 싶다면 두 눈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본 영상은 실물 경제 데이터와 시장 팩트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분석 리포트이며 결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투자자 본인의 몫임을 명심하십시오. 최종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하에 내려야 합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거대한 경제의 파도를 읽기 위한 나침반이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